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들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이러한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 높고 강하고 세고 이런 단어들 뿐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의 투자 분위기가 그렇게는 좋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강달러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97년 말 IMF 경제 위기도 달러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터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달러 빚은 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강달러 시대의 투자의 지침서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AI도 모르는 부의 비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IMF 경제 위기 그 이후 한국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이에 맞춰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공포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달러에 대한 무서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위쪽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 아래쪽은 코스피 지수의 변동률인데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달러 강세와 함께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곤 합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와 함께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연준에서는 내년 말 기준금리 타겟치를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는 5.1%로 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오래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오래 강세를 유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한국 증시가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금리 역시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2년 동안 엄청난 금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장기물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앞으로 더 오르든지 혹은 지금의 상태에서 내려오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채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된다면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도 꺾일 수 있고요. 현재 겨우겨우 성장이 나온다는 논리로 미국 주식이 다른 나라의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성장이 꺾이면 이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국채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국채금리 역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차트에 자주색 선으로 표기된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첨부했는데요. 둘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미국은 성장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성장이 약한데 금리는 똑같이 올라가면 이러한 고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죠. 한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심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채금리죠. 한국의 국채금리는 이미 미국 따라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한국의 유동성 문제가 주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만 따로 표기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워집니다.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당시에 강달러와 함께 유동성 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때마침 한국 내부적인 문제까지 터지면서 국채금리, 회사채 금리가 덩달아 올랐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렇게 국채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게 되면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의 국채금리 상승 추세만 보면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 1년 만에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으면 RP를 매입하고 반대로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싶으면 RP를 매각합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것은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레고랜드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의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무슨 이유로 돈을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만 무언가 찜찜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뉴스가 하나 있네요. 건설사들 다 죽을 판, 유명 건설사의 SOS.
이 기사에서는 A건설사라고 나옵니다. 이 건설사는 몇 년 사이에 부동산 PF 대출 지급 보증액을 과도하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막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 보증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조 3,2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4조 원이 늘었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 회사채 금리가 쭉쭉 올라가다가 PF 대출 만기 때 연장이 되지 않으면, 차환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빚을 해당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 참 재밌어요. A건설사라고 나왔을 뿐 건설사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다른 수치들을 다 보니까 대놓고 이 건설사가 태땡건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A-예요. 금융권은 A건설사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건설사를 A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등등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설사에 문제가 생기면 비슷한 신용등급을 지닌 다른 건설사 역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겠죠. 지난 레고랜드 사태 때에도 그냥 이들이 망하게 냅두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당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선제 조치로서 한국은행에서는 RP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 가지고 경제 위기가 온다? 이것까진 아니겠지만 레고랜드 사태 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0.4% 수준에 불과하지만 바닥 대비 꽤 높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면 이것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국채금리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가 진정될 필요성이 먼저 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지라도 국채금리가 천장 없이 꾸준히 올라가진 않아요. 작년 말도 잘 보세요. 국채금리가 한번 피크를 쳤다가 쭉 떨어졌다가 횡보를 꽤 오래 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 피크를 칠지 이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가 언제 피크를 칠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정부에서 이것 또한 막아줄 여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이 보인다. 이것은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